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청난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던 폭풍우의 밤이었습니다. 젊은 어부 풍도는 홀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바다로 나섰다가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려 작은 쪽배와 함께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부서진 뱃조각 하나를 붙잡고 버텼지만 이내 정신을 잃고 검고 차가운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뺨을 간지리는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의 풍도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둘러싼 기이한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수십 명의 여인들이 그를 창과 작살로 에워싼 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의 모습은 풍도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육지의 아녀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고운 비단옷 대신 질긴 가죽과 풀잎으로 엮은 옷을 입고 있었고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다부진 팔다리는 오랜 세월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풍도는 자신이 혹여 죽어서 용궁에라도 온 것인가 하는 엉뚱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날카로운 작살 끝이 그의 목을 향해 날아와 멈췄습니다. 서늘한 쇠붙이의 감촉에 풍도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서로 알 수 없는 눈빛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은 필시 바다괴물일 것이야. 아니다. 용왕의 아들일지도 몰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무리의 가장 뒤편에 숨어있던 10살 남짓한 어린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예언서에 적혀있던 바로 그분이에요. 바다의 신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남자를 보내주셨어요. 소녀의 외침은 마치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큰 타문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라는 말에 여인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백발의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 풍도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풍도의 다리 사이를 확인하고는 이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외쳤습니다. 오, 바다의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섬에 남자가 왔습니다. 그녀의 외침을 시작으로 해변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여인들은 손에 들었던 창과 작사를 내던지고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여인은 춤을 추었고 어떤 여인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이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풍도는 어안이 벙벙하여 그저 눈만 끔뻑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극진한 환대를 받는지 그리고 남자라는 사실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풍도는 얼떨결에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 해변 뒤편의 울창한 숲속에 자리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모습은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튼튼한 통나무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밭에는 온갖 푸성귀와 과일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흔적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마을은 부족함 없이 자급자족하며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풍도는 마을의 가장 큰 통나무집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백발의 노파, 즉 이 섬의 정신적 지주인 바다 할머니로부터 이 섬의 기막힌 사연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여인섬으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망망대해의 외딴 섬이었습니다. 본래는 다른 섬들처럼 남녀가 어우러져 살던 평범한 어촌이었지만 끔찍한 비극이 섬을 덮쳤다고 합니다. 섬의 모든 장정들이 더 큰 고기를 잡겠다며 함께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다가 갑작스러운 태풍에 휩쓸려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졸지에 남편과 아들, 아버지를 모두 잃은 여인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억척스럽게 살아남아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남자들이 하던 뱃일과 사냥까지 도맡으며 꿋꿋하게 섬을 지켜왔지만 단 한 가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섬의 대가 완전히 끊길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한 것은 섬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예언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섬의 눈물이 바다를 채울 때 바다의 신께서 파도를 타고 귀한 사내를 보내주시리니 그가 섬의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리라. 여인들은 이 예언 하나만을 굳게 믿으며 매일같이 바다를 향해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풍도가 파도에 떠밀려 해변으로 온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여인들에게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유일한 희망이자 신의 응답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설명을 들은 풍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졸지의 한 섬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젊은 처녀 하나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와 그의 앞에 덥석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수줍은 얼굴로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방님, 부디 저의 사방님이 되어주십시오. 제가 평생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녀의 외침을 시작으로 밖에서 엿듣고 있던 다른 처녀들도 너도 나도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풍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닙니다. 제 서방님이십니다. 제가 먼저 차지했습니다. 라며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풍도는 여인들의 뜨거운 구애에 둘러싸여 기쁨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풍도의 등장은 여인섬에 잠들어 있던 생기와 욕망을 일시에 깨웠습니다. 여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풍도의 숙소 앞으로 몰려가 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 애썼고 밤에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기 위해 창문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이제 갓 혼기가 찬 젊은 처녀들은 물론이고 오래전 남편을 잃고 수절해온 중년의 여인들까지 합세하여 풍도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구애 방식은 순박하면서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자신이 직접 잡은 가장 큰 물고기를 그의 앞에 바쳤고 어떤 여인은 자신이 밤새도록 짠 고운 삼배 옷감을 선물하며 자신의 솜씨를 뽐냈습니다. 풍도는 아침에 눈을 뜨면 숙소 문 앞에 잘 익은 과일과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가 잠시 산책이라도 나설라 치면 어디선가 나타난 여인들이 그의 앞길을 막아서고는 사방님, 제 노래 한 곡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방님,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라며 낯뜨거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섬 제1의 사냥꾼으로 소문난 화란이라는 처녀는 거대한 멧돼지를 맨손으로 때려잡아 그의 숙소 앞에 던져놓고는 이것이 바로 사방님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라고 외쳐 풍도를 기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여인들의 관심과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심코 한 여인의 과일을 받아먹으면 다른 여인들이 질투의 눈물을 흘렸고 그가 낡은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 여인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풍도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이러한 과도한 관심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본래 순박하고 조용한 성품의 산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그저 평범한 어부였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마치 전설 속의 영웅이나 진귀한 동물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밤에도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다시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거나 문틈으로 자신을 엿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순수한 호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지만 그들의 기대를 감당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 뜨거운 소란 속에서 육지에 홀로 계실 늙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여인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평화롭던 마을에는 점차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던 이웃 사촌이 풍도를 사이에 두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신의 딸을 풍도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 다른 처녀를 험담하는 어머니도 생겨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풍도의 존재가 섬의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풍도라는 단 하나의 복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 그 누구도 해답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을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섬의 젊은 촌장 소라가 나섰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책임감과 현명한 판단력으로 섬 사람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바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차기 지도자로 성장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풍도를 차지하기 위해 이성을 잃고 다투는 여인들을 마을 광장으로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 대신 서리빨처럼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광장에 모인 수십 명의 여인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제정신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섬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도 모를 사내 하나 때문에 평생을 함께한 이웃과 등을 돌리고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소라의 엄한 꾸짖음에 여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물건이나 사냥에서 잡은 짐승이 아닙니다. 바다의 신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이며 어쩌면 이 섬의 미래를 함께 짊어져야 할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치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달려들어 그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우리 여인섬의 자존심을 스스로 짓밟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소라의 일침은 여인들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하고 부끄러웠는지를 깨닫고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이어서 풍도를 대하는 새로운 규율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허락 없이 풍도의 숙소에 접근하거나 그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풍도의 거취와 역할은 마을의 규율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중재 덕분에 마을은 간신히 질서를 되찾았고 풍도는 비로소 숨막히는 구애의 압박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라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섬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명의 여인이었고 풍도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다른 여인들처럼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촌장으로서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풍도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가 정말 예언 속의 인물인지 혹시 섬에 해를 끼칠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풍도에게 다가가 다른 여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머무는 동안 이곳의 규율을 철저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섬의 평화를 해치는 섣부른 행동을 한다면 나는 촌장으로서 당신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풍도를 향한 섬의 기대가 단순한 환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라의 중재로 마을의 질서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인들의 열망은 여전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심하던 바다 할머니는 마침내 섬의 운명을 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여인들을 다시 광장으로 불러 모아 아주 오래전 섬에서 행해졌던 전통적인 배우자 선택 방식인 최고의 신부감 선발 대회를 개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섬의 대를 이을 귀한 사내의 아내는 그에 걸맞은 최고의 자질을 갖춘 여인이어야만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대회를 열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용감하며 가장 생활력이 강한 단 한 명의 신부감을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다. 바다 할머니의 선언에 여인들의 눈이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질서한 경쟁 대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풍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바다 할머니는 대회의 구체적인 종목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종목들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교태를 보는 것이 아닌 오직 여인섬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들을 평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맨손으로 전복 따기로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숨을 참고 날카로운 바위에 붙어 있는 전복을 오직 맨손으로만 따내야 하는 고난도의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가장 질긴 그물 짜기로 칡넝쿨과 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하룻밤 안에 가장 크고 튼튼한 그물을 만들어내는 인내심과 손재주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은 가장 어렵고 위험한 과제로 바로 하룻밤 안에 사냥감 3마리 잡아오기였습니다. 섬의 험준한 산을 밤새도록 헤매며 날씬 노루나 사나운 멧돼지 같은 짐승을 3마리 이상 사냥해 와야 하는 담력과 기술을 요구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대회 종목이 발표되자 여인들은 저마다 자신 있는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섬 제1의 미녀 사냥꾼으로 불리는 화라는 콧대를 세우며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사냥이라면 이 화란을 따라올 자가 없지. 서방님은 이미 내 차지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녀는 자신의 활과 창을 손질하며 다른 경쟁자들을 견제의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대회 소식을 전해들은 풍도는 더욱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경매에 붙여진 물건이나 싸움에서 이긴 자가 차지하는 전리품이 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진지한 경쟁을 말릴 수도 없었고 그저 이 기이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회의 승자가 누가 되든 자신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육지에 계신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섬의 모든 여인들은 이제 그를 얻기 위한 목숨을 건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기꺼이 몸을 던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고의 신부감 선발대회가 시작되자 여인섬은 그야말로 뜨거운 경쟁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거친 파도 속으로 몸을 던져 전복을 땄고 밤을 새워가며 튼튼한 그물을 짰습니다. 그들의 용맹하고 생활력 강한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풍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배 위에서 살아온 어부였지만 이 섬의 여인들처럼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사냥을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물질은 자신 있었지만 칡넝쿨로 그물을 짜는 것은 생전 처음 보는 기술이었습니다. 사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인들이 정한 강한 남자의 기준에서 보면 한없이 나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여인들이 모두 집을 비우자 마을은 낮 동안 텅 비고 한적해졌습니다. 풍도는 홀로 마을을 거닐다가 평소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남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마을의 살림살이들은 곳곳이 낡고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 할머니가 거처하는 집의 지붕은 일부가 썩어 비가 오면 물이 셀 것이 뻔했습니다. 여인들이 사용하는 칼과 호미는 날이 무뎌져 있었고 마을 공동 우물의 나무 기둥은 삐걱거리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사냥이나 잠수는 못하지만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낡은 것을 고치고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쿵도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산으로 가 튼튼한 나뭇가지를 구해와 썩은 지붕의 석가래를 교체하고 넓은 나뭇잎과 진흙을 섞어 틈새를 꼼꼼하게 메웠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한쪽에 버려져 있던 평평한 숫돌을 찾아내 밤새도록 무뎌진 칼과 홈이 수십 자루를 날카롭게 갈아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삐걱거리는 우물 기둥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튼튼한 칡넝쿨과 나무를 깎아 만든 도르래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예전의 절반 힘만으로도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물을 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묵묵히 땀을 흘리며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여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땅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손님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사냥감을 쫓는 동안 자신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섬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튼튼하게 술든 지붕과 날카롭게 빛나는 호미나를 보며 비로소 자신이 이 섬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의 선량하고 성실한 재능은 아직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사나운 멧돼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대회의 첫날 일정이 끝나고 여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경쟁의 결과물인 전복과 새로 짠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집 부엌에 놓인 칼이 마치 새 것처럼 날카롭게 갈려 있었고 밭에 놓인 호미는 굳은 땅을 가볍게 파고들 정도로 예리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 공동 우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삐걱거리던 우물은 이제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신기하게 생긴 도르래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처음에는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이 모든 것이 퉁도의 솜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먹을 수 있는 사냥감이나 전복보다 매일 사용해야 하는 생활도구가 편리해진 것에 훨씬 더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매일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느라 허리가 아팠던 나이든 여인들은 도르래의 편리함에 감탄하며 풍도를 하늘이 내린 지혜로운 사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자랑 경쟁에만 몰두하는 동안 풍도는 묵묵히 마을 전체를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들은 풍도가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신부감 대회의 둘째 날이 밝았지만 여인들의 관심사는 더 이상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쟁을 잠시 멈추고 너도 나도 자신의 집에서 낡고 망가진 살림살이들을 들고 나와 풍도의 숙소 앞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방님, 우리 집 절굿공이가 풀어졌는데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사방님, 제 배틀이 영 삐걱거리는데 한 번만 봐주십시오. 풍도는 순식간에 섬의 만능 해결사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여인들의 부탁을 하나하나 들어주었고 그의 손을 거친 물건들은 마술처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경쟁이 아닌 나눔과 도움이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인들의 마음을 아주 빠르고 확실하게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불안하게 지켜보는 이는 바로 촌장 소라였습니다. 그녀는 풍도가 가진 실용적인 재능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풍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대회의 규칙이나 촌장의 권위보다 풍도의 말 한마디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풍도가 가진 선한 영향력이 과연 섬의 득이 될지 아니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풍도를 향한 여인들의 맹목적인 신뢰 속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섬의 여인들이 모두 풍도의 손재주에 감탄하며 그를 따르기 시작하자 유독 속이 타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섬 제1의 사냥꾼이자 절세미인인 화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신부감 산발대회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고 당연히 풍도는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잡아온 멧돼지보다 풍도가 고쳐준 낡은 호미자루가 더 큰 칭송을 받는 이 기막힌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풍도의 행동은 사내답지 못한 좀스러운 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인함과 용맹함이야말로 이 섬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며 풍도 역시 자신과 같은 강한 여인을 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의 자존심과 질투심은 마침내 톡발했습니다. 그녀는 풍도의 관심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여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사내의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엉뚱하고도 귀여운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풍도가 바다할머니의 지붕을 고치고 있던 날 일부러 더 크고 사나운 멧돼지를 산채로 잡아와 그의 옆에다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쭉 펴고 외쳤습니다. 사방님, 보십시오. 지붕수리 같은 좀스러운 일은 아녀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이 화란처럼 이렇게 늠름하게 사냥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내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의도와는 달리 씩씩거리며 날뛰는 멧돼지의 모습에 풍도는 기겁하여 지붕에서 떨어질 뻔했고 다른 여인들은 그녀의 눈치 없는 행동에 핀잔을 주며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방해 공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풍도가 여인들의 무뎌진 칼을 갈아주자 그녀는 어디선가 구해온 날카로운 흑요석 조각으로 순식간에 화살촉 수십 대를 만들어내며 그의 앞에서 실력을 뽐냈습니다. 쇠칼 따위는 무딘 것입니다. 이 흑요석 화살촉이야말로 맹수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진정한 무기지요. 라며 자신의 화살촉을 풍도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풍도는 그녀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여인들은 화란아, 그러다 서방님 다치시겠다. 우리에겐 멧돼지 잡을 화살촉보다 무나 썰칼이 더 필요하단다. 라며 그녀를 놀려댔습니다. 그녀의 과격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은 풍도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욱 당황스럽고 불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화란은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미모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섬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붉은 꽃을 꺾어 머리에 꽂고 가장 고운 가죽옷을 차려입은 채 풍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서방님, 오늘 밤 달이 참으로 곱습니다. 저와 함께 달구경이라도 라며 말을 건넸지만 눈치 없는 풍도는 그녀의 머리에 꽂힌 꽃을 보며 아, 그 꽃! 어머님께서 무릎이 아프실 때 약으로 쓰시던 것과 비슷하게 생겼군요. 라는 엉뚱한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화란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분한 마음에 눈물을 터뜨리며 숲속으로 달려갔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여인들은 안타까움과 재미가 뒤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부감 대회가 흐지부지 되고
풍도가 섬의 실제적인 해결사로 떠오르던 며칠 뒤 여인섬에 진짜 위기가 닥쳤습니다. 섬의 북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유일한 식수원인 생명샘의 물길이 간밤에 내린 폭우로 굴러떨어진 거대한 낙석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샘물이 멈추자 마을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끊긴 것은 물론이고 밭에 댈 물도 없어 애써 키운 곡식들이 모두 말라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섬 전체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촌장 소라는 즉시 섬에서 가장 힘이 센 여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낙석을 치우려 했지만 수십 명이 달라붙어 온 힘을 다해 밀어도 집채만한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절망에 빠졌고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때 상황을 지켜보던 풍도가 조심스럽게 소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작정 힘으로만 바위를 밀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는 통나무 여러 개를 이용한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하며 훨씬 적은 힘으로도 바위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여인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론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산에 장깰 뿐이야.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어찌 나무 막대기로 해낸단 말인가? 라며 비웃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풍도가 보여준 지혜와 문제 해결 능력을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촌장으로서 마지막 희망을 그의 지혜에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소라는 다른 여인들의 눈을 피해 그날 밤 풍도와 단둘이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낮에는 모두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숲을 비추는 깊은 밤,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생명샘 상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한 어색한 공기 속에서 그들은 함께 땀운을 흘리며 물길을 막은 낙석을 치우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풍도는 소라에게 지렛대로 쓸 튼튼한 통나무를 고르는 법과 받침목을 놓을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라는 그의 지시에 따라 힘을 쓰고 흙을 파내며 그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촌장과 이방인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료로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을 합쳤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는 고된 작업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도는 언제나 차갑고 단호해 보이기만 하던 소라의 얼굴에서 섬의 미래를 걱정하는 깊은 고뇌와 따뜻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소라 역시 풍도가 단순히 손재주만 좋은 사내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뛰어난 지혜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선량한 성품을 지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협력으로 거대한 바위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옆으로 굴러 떨어지고 막혔던 물길이 다시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유대감과 함께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설레는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소라와 풍도는 잠시 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벅찬 성취감과 함께 둘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하고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소라는 처음으로 풍도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섬은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당신의 지혜가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풍도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방인이 아닌 동료로 인정해준 소라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는 숲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때 숲의 끝자락에서 탁 트인 밤하늘이 나타났고
풍도는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밤하늘의 한 점, 유난히 밝게 빛나는 북극성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별을 보고 길을 찾아온 그에게 북극성은 집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북극성을 향해 손을 뻗으며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별만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풍도의 혼잣말을 들은 소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라니요? 당신에게 가족이 있었습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린 풍도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소라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육지에 홀로 계신 늙고 병든 어머니가 있으며 자신이 집을 떠나온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반드시 돌아가 어머니를 봉양해야만 한다고, 그것이 자식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섬의 여인들에게는 구원자일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풍도의 절절한 사연을 들은 소라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풍도를 섬의 대를 잇기 위한 수단이나 공동체를 위한 자원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에게도 돌아가야 할 집과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풍도를 섬의 예언 속 남자가 아닌 자신과 똑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그를 이 섬에 묶어둘 수만은 없다는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촌장의 의무와 풍도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평생 겪어보지 못한 깊은 갈등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샘 문제가 해결되고 풍도에 대한 여인들의 신뢰가 하늘을 찌르르게 되자 바다 할머니는 흐지부지 되었던 슌복감 선발대회를 매듭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힘이나 기술을 겨루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풍도는 이미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혜와 마음으로 섬 사람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고심하던 바다 할머니는 대회의 마지막 관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과제들과는 전혀 다른 오직 마음을 시험하는 과제였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순자는 섬의 동쪽 끝 절벽 아래 파도가 가장 사나운 울음동굴 속에서 전설로만 내려오는 마음을 비추는 진주를 찾아오는 자가 될 것이다. 마음을 비추는 진주는 여인섬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 속의 보물이었습니다. 그 진주는 평소에는 평범한 조약돌처럼 보이지만 오직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손에 쥐었을 때만 영롱한 빛을 내며 그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소망을 비춰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반대로 욕심이나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가 만지면 차가운 돌멩이로 변해버린다고 했습니다. 바다 할머니는 이 마지막 관문을 통해 누가 풍도의 짝으로서 그리고 이 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가장 올바른 마음을 가졌는지를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힘이 아닌 진심을 가진 자만이 풍도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깊은 지혜가 담긴 과제였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관문이 발표되자 여인들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승부욕에 불타던 화라는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여 대회의 최종 승자가 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를 비롯한 몇몇 용감한 처녀들은 전설의 진주를 찾기 위해 파도가 험하기로 소문난 동쪽 끝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울음동굴은 이름처럼 파도가 동굴 안으로 몰아칠 때마다 마치 사람이 서럽게 우는 듯한 기이한 소리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동굴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고
날카로운 바위들이 곳곳에 솟아있어 잠수하기에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파라는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잠수 실력으로 동굴의 가장 깊은 곳까지 헤엄쳐 들어갔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설의 진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평범한 조약돌과 해초뿐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 역시 번번이 빈손으로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쳐갔고 몇몇은 전설이 그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며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반드시 저 진주를 찾아 사방님을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에 사로잡혀 무모할 정도로 계속해서 차가운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수색에도 마음을 비추는 진주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여인들은 대부분 지쳐서 포기했고 오직 화란만이 독하게 동굴 주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차 초조함과 조바심이 쌓여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회가 아무런 승자 없이 끝나버리고 풍도를 차지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이내 그릇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진주를 찾을 수 없다면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전설일 뿐인데 누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겠어? 그녀는 결국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교활한 꾀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라는 다른 사람들 몰래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장신구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먼 바다에서 구해왔다는 크고 영롱한 빛을 내는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전설의 진주는 아니었지만 그 아름다움만큼은 연을 봄을 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진주를 귀걸이에서 떼어내 마치 방금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젖은 해초와 모래를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울음동굴로 달려가 마치 자신이 동굴 속에서 진주를 찾아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연극에 누구도 속지 않을 리 없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마을로 향했습니다. 화라는 마을 광장으로 달려가 자신이 마침내 전설의 진주를 찾아냈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를 본 여인들은 모두 감탄하며 그녀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의심하는 이가 없도록 자신이 얼마나 험한 파도와 싸우며 동굴 깊은 곳에서 진주를 찾아냈는지를 과장 섞인 무용담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마침내 바다 할머니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고 화라는 승리를 확신하며 공손하게 두 손으로 진주를 바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마침내 마음을 비추는 진주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 대회의 승자이며 서방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진주를 받아들고 지그시 눈을 감은 채 진주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란의 손에 있을 때만 해도 영롱한 빛을 내던 진주가 바다 할머니의 손에 옮겨지자 점차 그 빛을 잃고 희뿌연 돌멩이처럼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잠시 후 눈을 뜬 바다 할머니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화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화란아, 이 진주에는 너의 마음이 비치지 않는구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풍도를 차지하려는 너의 뜨거운 욕심과 우리 모두를 속이려는 거짓된 마음뿐이다. 그 순간 진주는 완전히 빛을 잃고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화란은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 그대로 광장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화란의 소동이 있고 며칠 뒤 평화롭던 여인 섬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 몇몇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여름에 흔히 겪는 더위병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앓는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뜨거운 열에 시달리며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고 잇몸이 붓고 피를 흘리며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섬의 약초에 능한 노인들이 온갖 약초를 다려 먹여 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섬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경마는 아이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하나둘씩 같은 증세로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풍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던 신부감 선발대회 따위는 이제 그 누구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촌장 소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돌봤지만 병의 정체를 알 수 없으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촌장으로서 무력감과 책임감에 짓눌려 나날이 수척해져 갔습니다. 섬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수십 년간 남자를 맞이하지 못한 섬에 내리는 바다신의 저주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부에서 온 풍도가 이 병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며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풍도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라를 도와 헌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는 자신이 육지에서 겪었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병의 원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피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증상들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려는 이성적인 탐구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이제는 젊고 건강했던 여인들마저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기능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밭을 돌보거나 고기를 잡으러 나갈 사람조차 부족해졌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역병에 이어 기근까지 섬을 덮칠 최악의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바다 할머니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지만 바다 할머니 역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섬은 건립일의 가장 큰 시련에 직면했고 그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도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풍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병의 원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아픈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잇몸이 붓고 피를 흘리며 피부에 붉은 반점이 돋고 극심한 무기력증을 호소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육지의 늙은 의원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 바다로 오랫동안 항해를 나가는 뱃사람들이 비슷한 병을 앓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괴혈병이라 부르며 신선한 과일이나 푸성기를 오랫동안 먹지 못했을 때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섬 사람들의 식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섬에는 과일나무가 풍부했지만 최근 몇 달간은 주로 저장해둔 곡식과 말린 생선을 먹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풍도는 자신의 추측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즉시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섬의 과일은 아직 제대로 익지 않아 먹을 수 없었고 밭의 푸성기는 가뭄으로 대부분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육지에서 뱃사람들이 그열병 예방을 위해 염장한 채소나 해초를 챙겨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즉시 섬의 해안가로 달려가 파도가 치는 바위 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짠 바닷물을 먹고 자라 윤기가 흐르는 짙은 붉은색의 해초였습니다. 그는 이 해초에 신선한 푸성귀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귀한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촌장 소라에게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흔하디 흔한 해초 따위가 이 무서운 병을 고칠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었던 소라는 마지막으로 풍도의 지혜를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여인들을 모두 동원하여 풍도를 따라 붉은 해초를 대량으로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도는 채취한 해초를 깨끗한 물에 헹궈 짠 기를 빼고 절구에 곱게 찧어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녹즙을 기력이 없어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아픈 사람들에게 숟가락으로 한 명 한 명 직접 떠먹여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듯이 누워만 있던 아이들이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고 노인들의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해초의 효험이 기적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풍도의 어부로서의 평범한 지혜가 섬 전체를 끔찍한 역병의 공포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인 풍도를 바라보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대를 이을 사내가 아닌 섬의 운명을 구원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역병의 공포가 완전히 물러가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촌장 소라는 모든 섬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풍도가 어떻게 병의 원인을 밝혀냈고 어떤 지혜로 모두의 생명을 구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듣는 여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풍도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격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풍도는 사람들의 칭송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멋쩍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설명이 끝난 뒤 소라는 풍도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풍도의 손을 잡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풍도님,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우리는 전설 속의 보물을 찾기 위해 험한 파도 속을 헤맸지만 진짜 보물은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험한 바위 틈에서 찾아낸 저 붉은 해초야말로 우리 모두의 꺼져가던 생명을 환하게 비춘 진정한 마음을 비추는 진주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광장의 모든 여인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소라는 이내 결심을 굳힌 듯 더욱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찾아낸 당신이야말로 바다의 신께서 우리 여인섬에 보내주신 가장 귀하고 값진 산물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 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풍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마음으로 풍도를 섬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영웅으로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순간 신부감 선발대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고 풍도는 경쟁의 승리자가 아닌 모두의 마음을 얻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화라는 조용히 군중의 뒤편으로 물러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과 거짓말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녀는 풍도의 위대한 희생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풍도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풍도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그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새로운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섬을 구한 풍도의 위대한 업적은 비단 역병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기심과 질투라는 병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었던 것입니다. 역병이 물러가고 섬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자 바다할머니는 다시 한번 모든 여인들을 광장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섬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풍도와 소라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내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중대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들으시오. 우리는 풍도님을 섬의 대를 이을 한 명의 남편감으로만 생각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소. 그는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새로운 지혜를 가르쳐준 스승이며 이 섬의 앞날을 이끌어갈 든든한 기둥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여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풍도님을 어느 한 사람의 남편으로 묶어두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그의 큰 뜻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요. 이제부터 풍도님은 우리 여인섬 모두의 아들이자 형제이며 든든한 가족이다. 그러니 신부감 경쟁이니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모두 버리도록 하시오. 바다할머니의 선언에 여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풍도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그를 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할머니의 발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풍도를 향해 몸을 돌리며 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풍도님, 그대는 우리 모두의 가족이 되어 이 섬에 남아주어도 좋소. 하지만 만약 그대의 마음에 품은 단 한 명의 여인이 있다면 나는 섬의 어른으로서 그 인연을 반대하지 않겠소. 그 여인과 혼인하여 우리 여인섬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것 또한 그대가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또 다른 큰 은혜일 것이요. 바다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광장의 모든 여인들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 듯이 풍도와 그의 곁에 서 있는 소라에게로 동시에 쏠렸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보여주었던 깊은 유대감과 서로를 향한 애틋한 눈빛을 섬 사람들 모두가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라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고 풍도 역시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도 모르게 소라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광장에서는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인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의 인연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화라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두 사람의 이름을 외치며 자신의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섬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선택은 이제 오롯이 풍도와 소라 두 사람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풍도와 소라의 인연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자 바다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간직해온 낡은 예언서를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언의 첫 구절을 천천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눈물이 바다를 채울 때 바다의 신께서 파도를 타고 귀한 사내를 보내주시리니 그가 섬의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구절을 한 명의 사내가 와서 우리 섬에 대를 잇게 해줄 것이라는 뜻으로만 해석해왔소. 하지만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며 이 예언에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소. 바다 할머니는 예언서의 다음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닫혀있던 길을 여는 자이다. 그의 지혜는 섬과 육지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될 것이며
새로운 바람이 그 길을 따라 섬으로 불어오리라. 여인들은 지금까지 앞의 구절에만 매달려 이 중요한 뒷부분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 할머니는 예언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도의 사명은 단순히 한두 명의 아이를 낳아 대를 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사명은 수십 년간 세상과 단절되어 고립되었던 이 여인섬의 닫힌 길을 열어 육지와의 교류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풍도님은 우리에게 고기 잡는 법이나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소. 대신 그는 우리에게 지붕을 고치는 법, 도르래를 쓰는 법, 그리고 붉은 해초의 효능을 알려주었소. 이 모든 것은 육지의 지혜이며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동안 잊고 있었거나 알지 못했던 것들이요. 그는 우리에게 아이가 아닌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바다 할머니의 해석에 여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좁은 생각에 갇혀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섬의 진정한 미래는 한 명의 남자에게 의존하여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교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재해석은 풍도에게도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지로 돌아가 이곳 여인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항해술이야말로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섬에 갇힌 표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세계의 미래를 짊어진 위대한 개척자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달은 풍도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육지로 돌아가기 위한 튼튼한 배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자 촌장 소라를 비롯한 섬의 모든 여인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풍도를 섬에 붙잡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무사히 육지로 돌아가 섬의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섬 전체가 풍도호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작업장으로 변했습니다. 여인들은 각자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술을 아낌없이 발휘했습니다. 섬에서 가장 튼튼한 통나무를 고르는 것은 사냥꾼 화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산 전체를 샅샅이 뒤져 존벌레 하나 먹지 않은 가장 간단하고 고든 나무들을 골라왔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데에는 힘이 좋은 여인들이 나섰고 풍도는 그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나무를 깎고 이어붙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돛을 만드는 것은 섬에서 옷감을 가장 잘 짜는 여인들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들은 질긴 칡넝쿨과 아마섬유를 엮어 그 어떤 폭풍 후에도 찢어지지 않을 튼튼하고 거대한 돛을 짜냈습니다. 밧줄을 꼬는 것 역시 섬 여인들의 주특기였습니다. 그들은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배 전체를 묶고도 남을 만큼 길고 질긴 밧줄을 만들어냈습니다. 풍도는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감독이자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뛰어난 노동력과 자신의 조선 기술을 결합하여 이전의 작은 쪽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안전한 배를 만들어갔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풍도와 여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이방인과 원주민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동료, 한 무리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풍도와 소라는 배를 만들며 거의 매일 밤을 함께 지새웠고 서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나누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섬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몇 달간의 대장정 끝에 모두의 땀과 희망이 담긴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배가 처음으로 바다에 띄워지던 날, 섬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풍도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도와준 모든 섬 사람들 앞에서 소라의 손을 굳게 잡고 중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육지에 계신 어머니를 안전하게 모신 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절대 혼자 오지 않겠습니다. 제 고향에는 저처럼 정직하고 마음씨 착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돌아와 이 아름다운 섬과 육지가 새로운 인연을 맺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그의 약속에 여인들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풍도가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변에는 섬의 모든 여인들이 나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별의 슬픔이 사려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를 붙잡으려는 애원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더 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그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좁은 섬에 갇혀 한 명의 남자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당당히 마주할 준비를 마친 용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들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풍도를 떠나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촌장 소라는 여인들을 대표하여 풍도에게 그동안 섬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먼 항해 동안 먹을 수 있는 말린 생선과 과일, 그리고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가죽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가장 아끼는 소라 껍데기 목걸이를 그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그 소라 껍데기는 귀에 대면 섬의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소라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희를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이 소리가 당신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풍도는 소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굳은 의지를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배웅 나온 모든 여인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모두 건강히 지내십시오. 제가 없는 동안 촌장님을 도와 이 아름다운 섬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여인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동과 희망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사냥꾼 화라는 씩씩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산의 대장부가 어찌 눈물을 보이시오? 어서 가서 약속을 지키시오. 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풍도는 마침내 모두의 염원에 담은 배에 올랐습니다. 돛이 오르고 배는 순풍을 받아 미끄러지듯 육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의 여인들은 배가 작은 점이 되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무력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여인섬의 여인들은 풍도가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대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섬을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훌륭한 지도력으로 섬을 이끌었고 화라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사냥과 방위를 책임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동쪽 바다를 바라보며 풍도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이미 자신들을 잊었을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소라는 단 한순간도 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풍도가 선물했던 나무빗으로 머리를 빗으며 그의 무사귀환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아침, 섬의 가장 높은 망로에서 파수를 보던 소녀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배다! 배가 나타났다! 그 외침에 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인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해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돛을 단 배 한 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를 따라 똑같이 생긴 배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척이 아닌 무려 대여섯 척의 배가 희망의 깃발처럼 여인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설렘과 기대로 가슴을 졸였습니다. 가장 앞서 오던 배의 뱃머리에 익숙한 인형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더욱 늠름하고 듬직한 모습으로 변한 풍도였습니다. 그는 해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의 모습에 소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바닷물에 뛰어들어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풍도가 탄 배가 해변에 닿자마자 그는 뛰어내려 소라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를 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배에서는 설레는 표정의 젊은 사내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풍도가 약속대로 고향에서 직접 고르고 골라 데려온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풍도에게 전설의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안고 험한 바닷길을 건너온 용기 있는 사내들이었습니다. 해변에 서 있던 여인섬의 처녀들은 난생 처음 보는 수많은 젊은 사내들의 모습에 얼굴을 붉히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냥꾼 화라는 그중 가장 풍채가 좋은 사내에게 다가가 나와 팔씨름 한번 겨뤄보겠소? 라며 당돌하게 말을 걸었고 사내는 그녀의 당찬 모습에 첫눈에 반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섬 곳곳에서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여인섬에서는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고립되었던 섬의 뱃길이 마침내 열리고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가족과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